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와 여성 강좌를 맡은 고선입니다. 어느새 마지막 12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는 한국경제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주 동안 한국경제와 여성을 주제로 한국 여성들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고 현재에는 어떠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들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에는 한국 여성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변화에 대해 되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변화는 일하는 여성의 증가입니다. 물론 여성은 아주 오래전부터 남성 못지않게 일해 왔습니다. 역사 속에 남겨져 전해지는 유물이나 자료들 속에서 선사시대부터 남성과 여성 사이에 노동의 분업이 이루어져 온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정형화된 여성의 일로는 원시사회의 채집, 근대 이전의 요리, 가사관리, 배짜기, 실 뽑기 등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성의 일은 가사 생산 활동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급료를 받고 제공하는 시장 노동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산업화 과정 속에서 여성 노동도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서 이루어지던 여성의 생산활동 중 일부는 공장으로 옮겨와 공장 노동이 되었습니다. 여러 경공업 분야에서 여성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중공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변화하면서 생산 현장에서의 여성 노동은 퇴장하고 제조업 공장 노동은 남성 중심으로 다시 재편됩니다. 한편 근대화와 함께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일자리가 생겼고 그 속에서 새로운 여성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자리에서는 노동의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고 상당히 이른 연령에 정년을 정하거나 결혼이나 출산과 함께 퇴직해야 하는 여성에게 차별적인 관행과 제도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통계로 살펴보면 한국 여성의 노동 공급 증가가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63년에는 37%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이 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5.6%로 늘어납니다. 여성의 고용률은 1963년 34.3%였는데 2023년이 되면 54.1%로 증가합니다. 여성의 노동 공급은 보통 연령에 따라 뒤집힌 말발굽 형태로 변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교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출하면서 노동 공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이후 결혼과 출산, 육아를 경험하면서 노동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육아 부담이 감소하고 가계 소득에 기여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하고 노동 공급을 늘리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연령별 노동 공급을 살펴보면 세계 다른 많은 나라들과 비슷하게 한국에서도 이러한 말발굽 모양, 즉 U자형 생애 노동 공급 양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노동 공급 증가는 이러한 생애 주기별 노동 공급의 증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 교육을 마치고 일하는, 즉 노동 공급하는 비율의 증가입니다. 둘째는
결혼이나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비율의 감소를 통한 노동 공급 증가입니다. 셋째는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기간의 축소와 이후 경력 복귀의 확대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중장년기 노동 공급 증가와 은퇴 및 노동시장 퇴장 시기의 지연 및 연장이 되겠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그동안 한국 여성의 노동 공급 증가는 이러한 네 가지 시점에서의 노동 공급 증가가 모두 이루어지면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이 늘어난 것과 동시에 여성이 하는 일이 변화하고 늘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역사 속에서 여성의 일은 남성의 일과 구분되거나 분리되고 정형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남성과 여성의 일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고 여성이 하는 일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왔습니다. 한편 일부 직업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여성의 일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여성이 주로 하는 일이 되어버린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통계로 살펴보면 식민지기라든지 1950년대의 여성들이 주로 종사했던 산업은 농림수산업이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의 여성들은 농산 어촌에 거주하며 가업, 즉 집안의 농사일에 함께 참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제조업 취업 여성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서비스업이 성장하면서 금융업과 도소매업으로도 많은 여성들이 진출하였습니다. 숙박업과 음식점업에서도 여성 취업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사업 서비스, 개인 서비스, 공공 서비스, 기타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여성의 일자리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확대되었습니다. 여성들의 일자리 확대는 직종별 여성 비중의 확대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직종 중에는 단연 서비스직과 판매직이 많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최근까지도 서비스직 및 판매직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입니다. 남녀 모두 농사일 등에 참여하기 때문에 농림어업 숙련직도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사무직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남성의 비중이 컸지만 여성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 현재는 여성의 비율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관리직과 전문직에서의 여성 비율도 1960년대에는 20%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40%를 넘어섰습니다. 기능직이나 단순 노무직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낮았는데 최근에는 이 직종에서도 여성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성에게 노동이나 일자리에서의 금기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경험이 있고 여성이 정당의 대표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성들이 기업의 최고 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헌법재판관, 대법관, 대학 총장, 장관, 단체장, 기관장이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의사, 법조인, 교수 등 여러 전문직에서 여성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 우주 비행사를 배출하기도 했고 대형차, 화물차, 운전직이나 기계를 조종하고 다루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이공계 전문직 및 연구직 여성의 배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러한 분야들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지점도 있습니다. 차별이 존재하고 여성에게 이른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해 볼 변화는 결혼율의 감소입니다. 전통적으로 결혼은 여성에게 때가 되면 꼭 해야 하는 일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적령기가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혼을 했고 미혼으로 남는 사람들의 비율은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혼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꽤 됩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24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17%에 불과했습니다. 결혼은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더라도 절반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혼인을 경험한 인구의 비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1960년에 남성은 30살, 여성은 26살이 되면 혼인을 한 인구의 비중이 90%를 넘었습니다. 여성은 31살, 남성은 37살이 되면 혼인한 인구 비중이 99%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 되면 30살까지 혼인을 한 인구 비중이 남성은 21%, 여성은 39%에 불과합니다. 여성은 32세를 넘고 남성은 35세가 되어야 혼인을 한 비중이 50%를 넘어섭니다. 평균 초혼 연령도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3.97세,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1.45세입니다. 또한 이혼과 재혼도 과거보다 더 늘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결혼인 국제 결혼도 크게 늘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혼인율의 감소는 출산율의 감소로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각종 출생률 및 출산율 지표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인구 1000명당 1년 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 수의 비율인 조출생률의 경우 보통 세계에서 낮은 국가들의 수준이 6 정도인데 2023년 한국의 수치는 4.5입니다. 한 여성이 평생 동안 출산하는 자녀의 수에 대한 추계치인 합계 출산율의 경우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수준이 1.2 내지 1.3인데 반해 2023년 한국의 수치는 0.721입니다. 출생률과 출산율이 낮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한국의 출생률과 출산율은 훨씬 낮습니다. 한국은 과거에는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인구 증가에 대해 우려하는 국가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족계획 사업을 수립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며 오히려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회가 초저출산 사회가 된 배경 요인으로 그동안 사람들은 결혼 시점과 출산 시점의 지연, 여성 학력 수준의 상승과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영향, 가치관의 변화, 자녀 양육 및 교육 비용 증가 등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이제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눈에 띄는 변화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한 공공 영유아 보육과 유아교육의 확대입니다. 과거의 육아는 각 아동의 집에서 이루어졌고 주로 여성의 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확대되고 적극적으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면서 무상 보육과 무상 유아교육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의 육아에 대한 부담은 크게 줄어들었고
여성의 경력 복귀를 앞당기고 증가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시설 보육의 확대와 더불어 유아 사교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중요한 변화는 여성 교육의 확대입니다. 한국의 전통 교육은 물론 근대 교육의 형성기에서 교육 기회는 주로 남성에게 주어졌고 여성에 대한 교육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교육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고 이제 대학 졸업과 석사과정 진학에서는 오히려 여성이 남성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성의 초등교육은 1950년대 초등 의무 교육 정책과 함께 보편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중학교 여성 취학률은 1980년 90%를 넘었고 고등학교 여성 취학률은 1995년 90%를 넘었었습니다. 고등교육의 경우 일반 대학교 졸업생 중 여성 비율은 51%, 전문대학 졸업생 중 여성 비율은 54%로 절반 이상입니다. 교육대학 졸업생 중 여성 비율은 67%입니다. 대학원의 여성 교육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석사 졸업생 중 여성 비율은 55% 수준이고 박사학위 수요자 중 여성 비율은 43%까지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동안 한국에서는 여성들의 노동 공급이 증가했고 여성들이 하는 일의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줄어드는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육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서 무상 보육과 무상 유아 교육이 실현되어 가고 있고 부모의 육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성의 교육 기회도 꾸준히 확대되어 이제 대학 졸업생 중 여성의 비율이 절반을 넘고 석사 학위 취득자 중 여성 비중은 남성보다 더 큽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여성과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은 한국 여성과 한국 경제가 과거로부터 현재로 변모해 오면서 새롭게 직면하는 도전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